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32강 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친 성폭력의 장기적인 영향, 그리고 DSM-5에 나타난 어수선한 진단 비폐, 그리고 트라우마성 발달장애 진단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진단의 영향력, 그리고 관계 형성은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의 영향력은 이제 1980년 DSM-3부터 PTSD가 진단에 포함되고 나서부터는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국방성이라든지 미국 보훈처에서 꽤 많은 돈의 이제 비용들이 치료의 목적으로 혹은 또 리서치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콜크 박사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성장하면서 발달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받은 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은 결국은 이 82%, 그 전국 아동 트라우마 스트레스 네트워크에서 조사되는 그 아이들이 PTSD로 진단이 되지 않는 아이가 82%나 되었다. 그래서 다른 이 진단이 Development Trauma Disorder라고 하는 발달성 트라우마의 장애라고 하는 새로운 병명이 진단명이 들어가야 그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냥 그 증상을 매일매일 나타나는 증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냥 뭐 행동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09년 2월에 이 콜크 박사 팀들이 결국 이 발달성 트라우마 장애에 대한 것을 미국 정신과 학회에다가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 내용이 결국은 이 아이들이 이 어릴 때의 그런 트라우마가 결국은 주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 충동성인 것, 그 다음에 집중도가 떨어지고 해리성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아이들이 3개에서 8개 정도의 어떤 그런 진단명이 붙는 그런 형태를 지적하면서 그런 새로운 진단이 필요하다 하는 제안을 했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고, 그것이 결국은 DSM-5에서는 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 콜크 박사가 2가지 논문을 가지고 이제 이 본인이 그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발달성 트라우마 디스오더라고 하는 DTD, 그러니까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장애가 질환일 이 PTSD와 다르다고 하는 걸 이제 주장하기 위한 첫 번째 논문이 이런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1975년부터 시작됐고, 이 당시에는 사실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란 스루프라는 분이 정말 30년 동안 미네소타 지역에 있는 아이들 180명과 그 가족에 대해서 정말 이 연구를 했다는 건 참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 이 결국 어른의 기능이 뭐냐? 어른이 어떻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역할을 하느냐? 트라우마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그걸 줄이기도 할 때 어른의 역할은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이 돌에 쓰여진 것이 없다. 아주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거든요. 그 엄마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아이가 태어날 때 가졌던 어떤 신경학적인 장애 혹은 뭐 IQ 뭐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 부모와 아이의 어떤 관계.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그걸 잘 이렇게 애착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거. 그 앞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오미, 이 붉은 털 원숭이가 그 아기와의 어떤 관계를 가질 때처럼 이 미네소타에서 스터디를 30년 동안 해보니 이 180명 아이들에 대해서 해보니까 결국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더라.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렇게 방치돼 있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너무 가혹하게 막 이 육체적으로 뭐 쉽게 말하면 막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성적인 학대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애가 이제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럼 이제 친구들하고 문제가 되게 되고 또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능력이 없게 되고 이것이 이제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면서 이 결국은 부모의 어떤 이 관심이 없게 되고 그러면서 애가 이제 그런 반항하게 되고 공격적이게 되면서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이게 이제 좋은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꾸 벌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막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게 그래서 이 결국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그래서 PTSD하고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 다른 진단명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DSM-5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콜크 박사의 이야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미네소타 스타디로 나온 걸 논문을 소개하면서 그 제목으로 이제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할 때 결국은 돌이 쓰여진 건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그 아이의 인성을 결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스루프 박사가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 회복 능력. 회복 능력도 결국은 그 어릴 때 첫 2살 때까지 결국은 그 주로 돌봐주는 양육자와의 그 관계가 결국은 그걸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콜크 박사가 또 소개하는 다른 책이 이제 Overcoming the Odds, 그 비정상적인 것을 극복하는. 그것이 이제 하와이에는 그 섬에서 일어났던 그 정말 관찰했던 700명 가까운 그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 정말 그런 엮이는 가정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3분의 1은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하니까 가정적으로 뭐 알코올 중독자인 부모가 있거나 혹은 뭐 마약에 있거나 혹은 가정적인 폭력이 심한 엮이는 가정이 있어도 누군가가 애를 그렇게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회복하더라 하는 이제 그 예도 이제 콜크 박사가 지나가면서 살짝 그걸 언급한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이가 자랄 때 옆에 부모가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그 애를 케어해 주느냐가 그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콜크 박사의 주장으로 나오는 논문이 근친성 폭력의 장기적인 영향에 관한 논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콜크 박사 주장하는 것은 DSM-5라는 것은 어수선한 진단 부패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콜크 박사가 마지막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성 발달 장애가 진단명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것이 결과로 달라질까 하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친성 폭력의 장기적인 영향은 이제 프랭크 푸트남이라는 분이 페닐롭 트리켓이라는 분과 1986년부터 한 20년 동안 가정에서 성적 학대를 받은 그런 아이들의 그 장기적인 이제 스터디인 거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그 리프로덕티브 호르몬,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이렇게 놓는 그런 성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 면역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 84명의 아이들, 가정에서 성적 학대를 받은 미국의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니까 미국 이제 워싱턴 DC죠. 미국의 수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84명이 성적 학대를 받은 아이와 이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성적 학대를 받지 않았던 82명의 아이들을 이제 비교한 거죠. 그걸 보니까 한 11살 때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고 평균 해보니까 그 아이들은 이제 전체로 한 20년 동안
한 6번 정도 면담하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호르몬 정도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이 논문이 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는 그 84명의 소녀들 중에 96%가 그래도 충분히 여기에 와서 그 인터뷰도 응하고 그런 검사를 응했다는 거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뭐 1, 2년 스터디 한 게 아니고 그런 장기간 동안 스터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사람이 별로 없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참 놀랍습니다. 어쨌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성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인지장애도 있고 우울증도 심하고 뭐 해리성 증상들, 뭐 비만도도 높고 또 스스로를 막 이렇게 해치는 거, 뭐 스스로 피부를 이렇게 칼로 꺾거나 자살을 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뭐 비율이 굉장히 높았겠죠. 학교도 퇴학당하거나 그만둔 아이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중증 질환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어떤 호르몬 수치도 높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죠. 근데 이제 좀 더 이렇게 추적 조사를 좀 더 해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어릴 때 성적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3년이 지나니까 성적 학대를 처음에 3년 동안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높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도 하고 이랬는데 3년이 지나니까 샷다운 되더라는 거죠. 말도 하지 않고 감각도 무뎌지고 그 호르몬 수치도 재보니까 정상이처럼 되고, 그러면 3년 후에 애들이 정상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애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주위에 이야기하거나 해도 공감해 주거나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다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시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하고 이 이야기를 안 들어주니까 그 누구한테 이제 도움을 받을 게 없다, 무기력한 상태에 들어가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발달성 이 트로마 장애라는 거는 PTSD하고 달라서 이 성인 때 당했던 거하고 다르게 어릴 때 당하다 보니까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몸에 그대로 남아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이제 이 데이터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논문이.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자라느냐면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막 이제 친구도 많고 또 이제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막 이럴 때 이제 소녀들이 가지는 거는 이제 막 남자애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그런 또 남자애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알아가고 막 할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트로마를 받은 애들은 친구도 없고 주위에 뭐 이렇게 사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게 아니고 관계가 아주 이렇게 혼란스럽고 때로는 막 주위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그 관계를 막 이렇게 어렵게 가져가는 거죠. 뭐 누가 친구가 좋게 이야기하면 나도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친구가 이야기하면 아주 거칠게 대하거나 아주 이렇게 시니컬하게 대답하면서 막 그 친구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들면서 친구도 없어지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교 이제 뭐 이제 11살 때 보통 평균이 됐으니까 사실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이 나이가 되거든요. 그때는 애들끼리 막 새로는 친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이렇게 서로 또 그룹이 또 이렇게도 나누어졌다가 하면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이제 중학교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에 대한 스킬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네트워크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이가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이제 이성관계도 가지게 되고 데이트도 하게 되고 뭐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미국은 이제 대학 들어가면 완전히 이제 본인이 독립해서 사니까 미국은 고등학생만 돼도 벌써 이제 뭐 남자를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사귀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그 반성도 하게 되고 또 그런 뭐 험담도 하게 되고 뒷담화도 하게 되고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서서히 성인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성적으로 학대받은 아이들은 반대로 이제 친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도 없고, 왜냐면은 주위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상적으로 이 자라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것이 안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일반 정상인 아이들보다 성적으로 좀 더 조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일찍 오고 2차 성징이 더 빨리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안드로스테네디온 같은 이런 호르몬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이 호르몬의 수치가 3배에서 5배나 더 많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이샤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아이샤라고 하는 이 어릴 때 이제 성적 학대를 받은 애가, 그 가정이 올바른 가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숙소에서 있는데, 애가 이제 토요일 날 아침 5시, 새벽 5시에 그 그룹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모이던 그런 숙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어딜 가느냐면 이제 보스턴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이 스터디에 들어있는 아이가 아니고 이 콜크 박사가 있는 그 트라우마 센터에 있는 그 숙소에 있죠. 그러니까 보스턴이라는 이제 무대고, 그런 아이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그 보스턴 지역에서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같이 그 마약인 마리아나를 피우거나 뭐 약을 먹거나 이래 하겠죠.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 그 새벽에 그 남자애들이 아이샤를 이제 성폭행하고 이제 버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아이샤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그 새벽에, 토요일 새벽에 왜 그렇게 위험한 데 가가지고 마약을 하고 몸을 함부로 그런 아이들을 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성폭행을 또 당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상상이 할 수 없는 거죠. 왜 너 바보같이 그런 데 가 있어? 근데 이 아이들이 성적인 그런 호르몬이 높다. 3배나 5배가 높으니까 정상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에 뭐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내 몸에 그런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뭐 그런데 충동적으로 가는 거죠. 가서 본인이 그러니까 뭐 성추행을 당하기를 원하는지 모르죠, 무의식에서는. 그것이 이런 부트남과 트리켓의 스타디를 보면, 아, 얘들이 아이샤라는 애가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지를 이제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애들이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막 이런 반항적인 막 행동을 하고 막 폭발하는 성격, 막 이런 양극성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 세계를, 이런 뭐 변화를 이 스터디가 아니었으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걸 알면, 아,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르몬의 상태, 그 다음 그 아이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왜 안 되는지,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크 박사가 이제 2가지, 미네소타에서 일어났던 그 스터디, 또 하나는 워싱턴 DC에서 일어났던 성적 학대를 받았던 그 아이들에 대한 걸 보면서 이것이 PTSD와 다른 형태의 발달성 외상 질환이 있다,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다, 이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DSM-5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진단 뷔페다. 그래서 뭐 영어로는 이제 스모게스보드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스웨덴식의 어떤 뷔페 스타일의 식사다. 뭐 빵도 있고 뭐 굉장히 이런 아주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뷔페 식사를 해보면 알지만은
식사가 괜찮거든요. 뭐 다양한 종류에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고, 이것도 뭐 굉장히 뭐 서양에서 이제 아주 따뜻한 거와 찬 어떤 디시가 있다라는데,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 핫디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이 제대로 요리를 해갖고 나오는 거. 우리가 그냥 어디 가게에서 샌드위치, 뭐 냉장고에 들어있는 차가운 샌드위치 하나 먹는 거 하고, 아주 집에서 막 따뜻한 걸 끓이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 거 하고는 전혀 음식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좀 풍성하게 차려진 그런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뷔페 음식이 가지고 있는 허점이 뭐냐면, 종류별로는 뭐 아주 다양한 음식을 차려놔서 만족도가 높을 것 같지만, 뷔페 음식은 그야말로 한 끼 때우는 음식이거든요. 우리가 뷔페 음식을 먹어보면 뭐 그것이 가족들끼리 가든 뭐 친구들끼리 가든 뭐 이렇게 갔을 때, 뷔페 음식은 우리가 먹는 데 집중하게 되지 서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식사를 할 때 옆에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식사를 마쳤을 때 배도 차고 정신적으로도 어떤 위로도 얻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뷔페는 단순히 그냥 배만 채우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뷔페를 먹거나 뭔가 좀 부족한 느낌.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좀 서로 좀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음식도 다 먹었으니까 새로 가지러 가야 되고, 그러면서 대화가 끊어지고, 또 나도 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조금 더 하려고 그러면 저분도 음식이 다 먹었으니까 또 가지러 가야 되고, 결국은 그냥 피상적인 대화만 하면서 그냥 음식을 채우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뷔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크 박사는 이 DSM-5라는 이 진단 분류가 결국은 어수선한 진단 뷔페의 형식밖에 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5월에 DSM-5가 발표됐을 때는 뭐 300개가 넘는 그런 진단명, 그리고 945페이지라고 하는 방대한 양이 됐고, 그 전에 없었던 그런 뭐 이렇게 disruptive mood regulation disorder, 혹은 뭐 제가 번역하기 쉽지 않은데 그 자살하지 않는 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손상, 그러니까 자살할 정도가 아닌 뭐 내가 피부를 끊는다거나 뭐 이런 정도겠죠. 혹은 뭐 간헐적인 어떤 폭발성 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진단명이 추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콜크 박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어느 정도까지 부족하냐면, 이 DSM-5를 보면 이게 마치 의학이 이 19세기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의학이 이제 18세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세균학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전에는 열이 났을 때 열 나는 이유를 몰랐는데, 그때 이제 세균학이 발달하면서 이것이 어떤 세균 감염 때문에 생겼구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겼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 세균 치료에 대해서, 바이러스 치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일어나고 발전을 하면서 이제 치료가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치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원인들을 찾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DSM-5는 여전히 그냥 열난다, 열나는 원인은 중요하잖아, 우리는 열을 관리하면 돼,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그 증상을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이걸 진단으로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원인은 무시하고 증상만 해가지고 이 뭐 19세기 같은 느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DSM-5는 여전히 그냥 열난다, 열나는 원인은 중요하잖아, 우리는 열을 관리하면 돼,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그 증상을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이걸 진단으로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원인은 무시하고 증상만 해가지고 이 뭐 19세기 같은 느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정신과 학회에서도 이 DSM-5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정말 진단명으로서 어떤 신뢰성이 부족하다 하는 거를 미국 정신과 학회 자체에서도 사실은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 정신과 학회가 이걸 그냥 밀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콜크 박사는 좀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SM-5를 좀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걸 뭐 칼같이 막 제때 이제 예정된 날을 막 발간을 해서 수입은 막 1억 불 이상의 막 수입을 얻었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되느냐. 왜냐하면 진단의 어떤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어디까지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여러 결석이 있는데 그 맹장염을 떼낸다고 해서 충수돌기를 떼낸다고 해서 치료가 되나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그런 걸 하고 싶겠냐. 그러니까 DSM-5라는 건 이 진단명 자체가 제대로 된 진단이 아니고 증상만 분류해 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거든. 그러면서 2011년에 이제 영국 정신과 학회에서는 이런 미국 정신과 학회가 내놓은 DSM-5에 대해서 그거는 개인의 어떤 문제만 보는 거지. 이 정신과 질환이라는 거는 많은 부분이 사회적인 거와 관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영국 정신과 학회의 어떤 그런 성명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포함할 만큼 미국 정신과 학회가 만든 DSM-5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DSM-5가 나올 2013년 무렵에 이제 미국의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국립 정신건강연구소에 있는 이 디렉터로 있는 이제 토마스 인셀이라고 하는 분은 나는 이 DSM 기준으로는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증상에 기반한 이걸로는 더 이상 이런 연구를 서포트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앞으로 연구는 리서치 도메인 크라이테리어 RDOC라고 하는 이 기준,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분류를 갖다가 DSM처럼 하지 않고 어떤 각성 조율 시스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불면증이 있다 하는 이 부분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그 정도에 따라서 환자를 분류해야 된다 하는 이제 토마스 인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토마스 인셀이 이야기하는 이 분류 자체는 또 콜크 박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뇌의 질환이다. 결국 앞에 영국 그 정신과 학회가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이런 인셀 박사의 어떤 주장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이 그때 어떤 걸 했느냐 프리시전 메디신 소위 말하는 정밀의학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항암제 같으면은 정상세포도 죽고 암세포도 죽이는 이런 항암제였다면 이제는 항암제가 암세포만 아주 이렇게 선택적으로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프리시전 메디신인데 이제 이렇게 암 진단과 치료처럼 정신과 질환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콜크 박사의 생각은 이 정신과 질환이라는 거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 문제라는 거는 정신과 문제라는 거는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없어서 생기는 거. 그런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조율을 잘 하고 같은 조직에 이렇게 속해 있고 같이 움직이고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이 같은 주파수를 맞추고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이 정신과 문제를 갖다가 이 정밀의학이라는 개념으로 맞춘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움직이는 제일 강력한 전략은 뭐냐면 생존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보면 생존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휴머니티,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뇌, 이런 육체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이 생존이다, 생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정신과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뭐 DSM-5도 그렇고 인셀 박사가 이야기하는 어떤 도메인 뭐 이렇게 식의 분류도 결국은 옳지 않다. 이걸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 그 세세한 하나하나가 모이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정신과 질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학대를 받았던 혹은 방치돼 있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뭐 결핍됐던 이제 이런 것들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를 결국 이해할 수 없을 거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 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성 발달 장애를 진짜 진단명으로 넣어야 된다. 그럼 넣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지느냐 하면 이 아이들, 트라우마를 받은 아이들과 그리고 어른들까지 나타나는 아주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이 증상들이 뭐냐면 이런 생물학적인 혹은 감정을 제대로 조절 못하고 혹은 이 어떠지 애착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이것이 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손상됐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아주 이렇게 결핍된 감정들,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라든지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답을 줄 수 있다. 제대로 치료하고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그럼 무엇으로 이걸 치료할 수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신경 가수성이라는 거죠. 우리 뇌는 그냥 태어날 때 만들어진 뇌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뇌가 경험하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경험이라든지 훈련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다르게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릴 때 막 학대받은 애들은 늘 기분이 우울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늘 내가 우울한 데 익숙해 있듯이 우울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 아이들을 그 우울한 상태에서 다시 좋은 상태로 해가지고 애들을 자꾸 즐겁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자꾸 훈련이 되면 어느 순간에 애가 가만히 놔두면 재밌는 거예요. 여유도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자기 의사표시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아주 건강한 아이로 바뀔 수 있다. 이게 신경가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론은 무엇이냐, 소위 말하는 신경가수성이다. 뉴로플라스티시티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적용하면 충분히 아이들을 그런 정신과적인 장애를 아주 긍정적인 걸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명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약을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인 서포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를 막 비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부모가 부족한 거를 사회적으로 도와주면 그 가정이 그래서 회복이 되면 그 아이의 병이 저절로 치료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200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해커만의 이제 논리가 그렇다는 거죠. 아주 어릴 때 그 아이의 퀄리티가
그래서 이것이 부모와 그 아이를 이제 가르치는 그 돌보는 기술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그쪽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 문제가 일어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걸 차라리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게 이익이다. 그래서 이제 2000년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해크만의 이론을 갖다가 이제 콜크 박사가 이 책에서 언급하는 게 그 이야기거든. 그 재밌는 게 이제 1970년대 이제 심리학자죠. 데이비드 올즈라는 분이 뭘 했느냐면 이 볼티모어라고 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있는 지역이 볼티모어주인데 여기서 데이케어 센터니까 이제 매일 낮에 이제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애들을 돌보는데 이 애들을 아무리 돌봐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왜냐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낮에만 돌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분이 시도한 게 뭐냐면 홈 비지테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엄마나 부모한테 애를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주고 환경적으로 도와주고 그거를 20년 후에 보니까 그렇게 홈 비지테이션 했는 엄마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도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점점 잘 돌보게 되고 하니까 그 애들은 그렇게 홈 비지테이션을 가정 방문해서 도와주는 걸 안 했는 가정보다는 훨씬 학교도 잘 마치고 교도소도 안 가고 애가 좋은 직장도 얻고 훨씬 낫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애가 마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 애를 교도소 넣고 그 비용을 대는 것보다 애가 학교도 잘 마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고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이 선한 구조의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증명한 게 이런 1970년대에 이미 벌써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이제 유럽의 국가들, 특히 스칸디나비아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 가면 이 국가들은 이제 기본적인 헬스케어에 대한 그런 뭐 우리가 뭐 저도 영국에서 그런 NHS 내셔널 헬스 시스템에 보면은 굉장히 뭐 무료로 치료를 해주고 물론 좀 속도가 늦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최소한의 기본급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가진 가정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분유값도 주는데 이 분유값으로 그 가정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애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충분한 비용을 대주고 애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엄마에게 대해서는 애를 잘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콜크 박사가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그런 부탁들도 받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떠냐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71명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감옥을 간다는 거거든요. 네덜란드도 10만 명당 81명. 근데 미국은 10만 명당 781명이 그럼 굉장히 10배 정도의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70% 그 캘리포니아에서 70%의 그 범죄자들은 뭐냐면 어릴 때 이 자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누군가 양육되어지는 그러니까 막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돌볼 애가 없으면 어떤 가정에 가서 좀 이래 얼마를 지내다가 또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니까 결국은 범죄자가 되더라. 미국에서 1년 동안 이 수감자 1인당 44,000불을 쓴다. 그래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게 840억 불을 이 수감을 시키기 위해서 더 비용을 쓴다는 거거든요.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10배나 되니까 미국이. 그리고 1인당 쓰여지는 돈이
그 이 사람들은 감옥에 있으니까 돈을 벌지도 못하고 세금도 못 내고 그냥 결국은 세금 내는 사람들이 그 비용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인지 1인당 44,000불이면 뭐 엄청난 돈이거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돈을 북유럽 국가에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이 돈을 쓴다는 거예요. 훨씬 효과적으로 더 적은 비용으로 사회도 훨씬 더 건강해지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성 발달 장애 진단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서포트가 될 수 있는 연구도 되고 그 비용도 그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AC 그때 그 닥터 펠리티가 이야기했다. 정말 각 미국의 중산층 가정에서도 각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폭력들 혹은 아이들에 대한 방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야 각 아이들이 각 성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도 사실 줄일 수 있듯이 이 콜크 박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트라우마성 발달 장애 진단명이 포함이 돼야 미국 정부 차원에서 연구비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치료도 계획도 세우고 소셜 서포트에 대한 계획도 되면은 1년에 840억 불, 뭐 제가 하나로는 계산하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엄청난 비용을 갖다가 이 재소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이 돈을 사회적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데 쓰여질 수 있고 아이를 돌보는데 부모가 정말 이렇게 양질의 그 아이들 양육을 할 수 있는 데 쓰여질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느냐. 그럼 애들 학교 성적도 좋고 범죄율도 떨어지고 결국 성공적인 투자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상 받은 그분의 논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범죄율도 떨어지고 사회도 더 안정적이 되고 그런 정신과적인 질환도 줄어들게 되고 정말 선순환 구조로 가면서 사회가 더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콜크 박사는 이 10장에서 끊임없이 이 트라우마성 발달 장애가 PTSD와 다른 질환으로 포함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10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3강 이제 4부 트라우마의 흔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부에는 11장 비밀의 발견, 트라우마 기억의 문제점.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보스턴 지역에서 일어났던 좀 끔찍한 그런 성적 학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그런 그 트라우마가 성적 학대에 대한 이 기억이 어떤 식으로 몸에 남아 있고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에 대한 감각과 이미지들을 보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나중에 5부에서는 이제 트라우마의 치료로 들어가는 때 그냥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다 이해를 해야 효과적인 치료가 되는구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반응, 개인의 반응이나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